안녕하세요. 미래를 설계하라 경제잡박사전 진행의 정소희입니다. 오늘은 유상화, 전승현 그리고 노무아 아나운서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벌써 금요일입니다. 오늘 뉴욕 증시 셧다운 종료에도 불구하고 미 중앙은행의 추가적인 금리 인하가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하락하는 모습이었는데요. 특히나 고평가 논란이 있는 기술주를 중심으로 하락하는 모양새였습니다. 이러한 영향 때문인지 우리 시장도 함께 밀리는 모양새였는데요. 그럼 오늘 자세한 미증시 마감 시황 유상화 아나운서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상화 아나운서 전해주시죠. 네, 미증시 마감 시황 전해드립니다. 현지 시간 11월 13일 기준 미증시는 모두 일제히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미국의 셧다운이 종료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식으면서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불어넣은 건데요. 최근 한 달 사이 가장 큰 낙폭을 보였습니다. 제롬 파월 의장이 12월 금리 인하는 확정된 게 아니라고 이전에 발표한 바가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패드 연준 의원들이 지금 금리 인하를 쉽게 내릴 상황이 아니다라는 발언을 내놓으면서 기존에 70% 이상이 넘었던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50% 아래로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이에 하락한 미증시 구체적인 수치를 보시면요. 다우지수와 나스닥 지수가 각각 1.6% 그리고 2%가 넘는 낙폭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S&P 지수는 1.6% 정도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히트맵 열어서 종목별 움직임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붉은 모습을 눈에 띄고 있는데요. 오늘 종목별 흐름은 엔비디아가 3% 그리고 AMD가 4% 넘게 빠졌습니다. 팔란티어와 테슬라가 6%나 넘는 낙폭을 보이면서 굉장히 많이 빠진 흐름이었는데요. 다우지수 구성 종목인 월트 디즈니도 함께 보시면 3분기 매출이 월가 전망을 밑돌면서 7.7%나 급락했습니다. 영화와 콘텐츠 부분에서도 지난해보다 저조한 실적이었고 여기에 유튜브 TV와 분쟁까지 겹치면서 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에 시스코는 거의 유일하게 오른 종목으로 보이는데요. 실적 전망을 상향 조정하면서 4.6% 정도 오르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어서 글로벌 이슈 같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2일 밤 임시 예산안 법안에 서명하면서 43일간 지속됐던 미국 역사상 최장기 셧다운이 종료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예산 법안에 서명한 뒤 미국 국민은 이번 사태를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면서 중간 선거에서 이를 기억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하원은 이날 찬성 220표, 반대 209표로 셧다운 종료를 위한 예산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공화당과 민주당이 찬성 반대로 나뉜 가운데 민주당 의원 6명이 찬성표를, 공화당 의원 2명이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이번 예산 법안에는 연방정부 전체를 내년 1월 30일까지 운영하기 위한 단기 지출안과 농업, 군사시설, 제한군인, 의회기관 관련 3개 부문의 연간 예산안이 포함됐습니다. 셧다운 기간 해고된 연방공무원에 대한 복직 조치와 소급임금을 지급하는 내용도 함께 담겼습니다. 연방정부는 이날 밤부터 점차 재가동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예산 법안 통과로 인해 스냅 같은 일부 서비스는 수시간 내로 복구됐지만 다른 부분은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셧다운에서 가장 쟁점이 됐던 오바마 케어 보조금은 결국은 연장되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은 이 문제를 주요 정치 쟁점으로 부각하면서 공화당을 향해 연장을 수용하라는 압박을 계속할 방침입니다. 이어서 다음 헤드라인 확인해 보겠습니다.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 해제를 앞두고 국제 금값이 20여일 만에 4,200달러까지 돌파하면서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12일 오후 7시 40분쯤 기준 금연물 가격은 온스당 4,202달러로 1.83% 상승하면서 지난달 21일 이후 처음으로 4,200달러 선을 회복했습니다. 금값 상승은 연방정부 셧다운 해제를 위한 미국 하원의 법안 표결을 앞두고 미 국채금리가 하락한 영향이 있습니다. 10년물 미 국채금리는 4.83%로 3.4bp 떨어졌습니다. 연방정부가 정상 가동되면 그동안 지연됐던 경제지표 발표가 재개될 전망인데요. 특히 민간 고용업체들이 노동시장 악화 신호를 내놓으면서 다음 달 연준이 기준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부각된 점도
금리 하락과 금값 상승을 부추겼습니다. 한편 은한물 거래도 4.6% 급등한 온스당 53.58달러를 기록하면서 지난달 17일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캄보디아 대규모 범죄단지 배후로 지목된 프린스 그룹 소유주인 천즈 회장의 자산이 600억 달러로 추정된다고 영국 일간 더 타임스가 현지 시간 12일 보도했습니다. 이 신문은 천즈 행각을 상세히 조명한 기사에서 천즈가 캄보디아 정부 및 중국 정부 당국과 긴밀히 연계돼 있고 중남미 마약왕에 맞먹는 것으로 추정되는 규모를 자산을 보유했다고 밝혔습니다. 영국 정부에 따르면 천즈의 최대 수입원은 온라인 사기센터 네트워크입니다. 캄보디아에만 최소 10개 센터에 인신매매한 노동자와 각 수천 명의 전화나 소셜미디어를 사용해서 강제로 사기 행각을 벌이고 있습니다. 프린스 그룹은 막대한 돈을 이를 통해서 벌어들인 바 있습니다. 미 재무부는 지난달 작전에서 비트코인 130억 달러에 상당의 비트코인을 압수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반도체 회사 AMD가 자사 AI 칩에 대해서 긍정적인 전망을 제시하면서 12일 주가가 9% 급등했습니다. 하지만 애널리스트들은 AMD가 내놓은 낙관론에 엇갈린 반응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AMD 주가는 이날 9% 치솟아 오르면서 258.89달러에 마감했습니다. 이는 AMD가 전날 장 마감 후에 애널리스트 행사에서 현재 한 자릿수인 AI 칩 시장 점유율이 향후 3에서 5년간 두 자릿수로 늘어나면서 매출액이 연평균 35% 이상 성장할 것이란 전망을 내놓은 건데요. AMD의 이 같은 낙관론의 일부 애널리스트들은 AMD가 엔비디아에 맞설 수 있을 것이란 믿을 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AMD는 과거 인텔이 독주하고 있던 CPU 시장에서도 입지를 넓히면서 인텔의 위협적인 경쟁자로 성장했습니다. 다음 종목은 시스코입니다. 오늘 종목에서 거의 유일하게 오른 종목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3분기에 대한 실적이 시장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회사는 매출과 이익 모두 전망을 웃돌았고 주가는 시간의 거래에서 7% 이상 상승하기도 했습니다. 시스코는 12일 발표한 실적에서 조정 주당 순이익 1달러, 매출 148억 8천만 달러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8% 증가했고 순이익은 27억 1천만 달러에서 28억 6천만 달러로 늘었습니다. 이번 분기 실적은 4분기 연속 성장한 결과입니다. 이번 분기까지 경기 불확실성과 정부기관 지출 지연으로 인해서 4개 분기 연속 역성장한 바가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 투자 확대는 대부분 AI 인프라 구축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엔비디아의 GPU가 정착된 서버 투자를 늘리면서 시스코는 최근 엔비디아 칩 기반 이더넷 스위처를 새로 선보였습니다. 시스코는 하이퍼스케일러 고객으로부터 받은 AI 인프라 주문이 13억 달러에 달했다면서 이는 성장 속도가 뚜렷하게 가속화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은 엔트로피 관련한 소식인데요. 인공지능 클로드 개발사 엔트로픽이 12일에 앞으로 수년에 걸쳐서 미국에 550억 달러를 들여서 AI 데이터 센터를 짓겠다고 밝혔습니다. AI 스타트업 엔트로픽도 AI 군비 경쟁에 뛰어드는 건데요. 최근 불거지고 있는 AI 거품론 속에서도 대대적인 투자 확대를 발표한 겁니다. 엔트로픽의 클로드 AI는 특히 과학자들에게 매우 유용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엔트로픽은 영국 클라우드 컴퓨팅 스타트업 플루이드 스택과 뉴욕과 텍사스주에서 새 데이터 센터를 건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새 데이터 센터들은 엔트로픽의 연구 개발을 지원하고 기존 AI 툴에도 컴퓨팅 성능과 전략을 제공하게 됩니다. 오늘 하락으로 마감했던 미증시 다시 한번 돌아보면요. 셧다운이 43일 만에 종료가 되면서 일단 가장 큰 정치적 불확실성은 해소됐습니다. 하지만 셧다운 기간 동안 10월 핵심 경제 지표들이 발표가 미뤄지게 됐습니다. 백악관은 10월 고용보고서에서 실업률 자체가 누락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셧다운 해제라는 호재보다 금리 인하 기대가 식었다는 부분, 그리고 지표 공백, AI 고평가 논란이 시장을 더 크게 흔든 하루였습니다. 특히 기술주 중심의 조정은 이번이 단기 숨고르기인지 아니면 방향성 변화의 초입인지 월가에서도 의견이 분분한 상황입니다. 향후 시장은 19일에 있을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 그리고 패드의 12월 회의 방향에 대한
추세 판단을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삼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미증시 마감과 글로벌 이슈 전해드렸습니다. 네, 오늘 유상아 아나운서와 함께 미증시 그리고 글로벌 이슈 알아봤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와 관련해서 이 스파르탄 캐피털 시큐리티의 피터 카딜로 이코노미스트가 현 경제 상황에 대해서는 많은 불확실성이 있다면서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AI 종목에 대한 약간의 조정과 순환매 장세라고 분석하기도 했으니까요. 이 점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오늘 주목할 만한 경제 소식 알아보는 트렌드픽 시간입니다. 오늘은 노무아 아나운서가 준비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지금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무아 아나운서 전해주시죠. 네, 증시의 방향을 짚어드리는 트렌드픽 시간입니다. 오늘은 원전 이슈에 대해서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고리 2호기의 재가동 소식과 더불어 미국 수출 이슈까지 그야말로 원전의 르네상스가 도래한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늘의 트렌드픽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리 2호기의 원전 재가동 소식입니다. 다시 한번 짧게 정리하고 넘어가자면 고리 2호기가 2년 7개월 만에 재가동 승인을 받으면서 원전의 시대가 다시 시작됐습니다. AI 시대의 전력의 수요는 점점 폭증을 하고 있는데 더불어서 탄소 감축이라는 목표가 제시되면서 결국에는 원전이 답이라는 결론이 내려진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히 엔비디아의 GPU 26만 개를 들어온다고 해도 전기가 없으면 무용지물이라는 것이 많은 결론으로 내려진 것 같습니다. 이에 3번에 걸친 심의 끝에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원전, 우리 고리 2호기가 이번에 재가동되기로 결정이 됐습니다. 제적위원 6명 중 5명이 찬성한 결과였다고 하는데요. 고리 2호기는 내년 2월쯤 재가동에 들어가서 2033년까지 7년간 추가로 운영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세한 고리 2호기 소식은 뒤이은 뉴스브리핑 코너에서 알아보도록 하고요. 그런데 이 원전 이슈가 국내에서만은 끝은 아닙니다. 지금 미국에서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두 번째 트렌드픽, 바로 트럼프 행정부의 원전 수출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원전 부흥 드라이브를 걸며 2030년까지 신규 원전 10기의 착공을 목표로 세웠는데요. 특히 SMR이라고 하는 소형 모듈 원자로를 중심으로 계획을 펼치고 있다고 합니다. 차세대 공급망을 완전히 재편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고 하는데요. 지난 8월과 10월 한미 원자력 공급자 포럼이 있었고 만우가 협력이 구상이 됐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와 미국의 원전 공급망을 함께 가져가자는 약속이었는데요. 그리고 바로 지난주 워싱턴 DC에서는 한미 원자력 공급자 포럼이 다시 한번 개최됐었습니다. 한전과 두산 에너빌리티 등 우리나라 팀코리아 원전그룹들이 총출동했고 미국 쪽에서도 버지니아 주정부 그리고 엑스에너지 같은 전력 기업들이 참석했는데요. 이번 포럼에서는 기자재의 공급부터 실질적인 비즈니스에 관한 이야기까지 전반적으로 많은 이슈들이 다뤄졌다고 합니다. 특히 이번에 현장에서 나온 평가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세계 원전 공급망이 재편되는 시점인 만큼 한국 기술로 미국에 진입할 마지막 황금, 골든타임이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정부 간의 약속이 민간 비즈니스로 구체화되는 신호탄이 지금 막 쏘아 올려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리하자면 국내에서는 재가동 이슈에 관련된 도미노, 그리고 고리 2호기의 승인으로 나머지 9기의 승인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고요. 해외로는 수출의 활로가 활짝 열리고 있다는 전망입니다. 특히 미국 시장이 활짝 열린 만큼 앞으로 원전 관련주들의 성장 집중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신규 원전의 건설까지 더해지면서 원전 산업 전체가 르네상스를 맞이하는 분위기인데 오늘의 핫 트렌드, 선정될 만한 이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투자자 입장에서 주목해보면 좋을 종목은 무엇일지도 간단히 짚어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크게 두 가지 카테고리로 보면 한전과 한국전력, 한전기술, 두산에너빌리티와 같은 기술주 중심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밸브와 배관, 전기부품 관련된 중소형주인 BH와 우진, 그리고 서전기전도 관련 흐름 주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핫 트렌드였던 원전 이슈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고리 2호기의 재가동, 그리고 미국 수출로의 활로가 열리면서 앞으로의 흐름을 주도할 것이란 전망이 제시됐습니다. 지금까지 트렌드픽 시간이었습니다.
네, 노무아 아나운서가 원전과 관련된 소식들 잘 전해주셨습니다. 오늘 고리 원전 2가 이렇게 연장한다는 소식을 전했죠. 올해 6월쯤에 고리 원전 1호기를 해체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고리 원전 관련주들 수혜를 받기도 했었는데요. 2호기는 이렇게 수명 연장이 확정이 되면서 해체 수혜를 기대하셨던 분들에게는 다소 아쉬운 소식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이번 주 알아두면 좋은 이슈들을 정리한 모이슈 시간입니다. 전승현 아나운서, 오늘은 어떤 내용을 준비하셨을까요? 최근 한 불법 번식장에서 구조된 강아지들 중 절반이 넘는 마리에게서 브루셀라병이 검출됐습니다. 사람에게도 전염될 수 있는 인수공통 감염병인데요. 좁고 비위생적인 공간에서 임신과 교배를 반복당한 채 살아온 강아지들, 그곳에서 시작된 병이 이제는 사회 전체에 경고음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의 모이슈, 불법 번식장이 부른 브루셀라병입니다. 브루셀라병은 세균 브루셀라 카니스에 감염돼 생기는 질환으로 교배나 분만, 체액 접촉을 통해 전염됩니다. 강아지에게는 불임, 유산, 고환염 등을 유발하며 특히 교배를 반복하는 번식견에게서 많이 나타납니다. 이번에 집단 감염이 확인된 시설은 등록조차 되지 않은 불법 번식장이었습니다. 강아지들은 좁은 우리 안에서 평생을 교배용 도구로 살아가며 위생관리나 치료 없이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그 결과 구조된 260여 마리 중 100마리 이상이 브루셀라 양성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수의학계는 오래전부터 경고해온 브루셀라는 상업적 번식시설에서 가장 먼저 퍼질 것이다 라는 그 우려가 현실이 된 상황입니다. 게다가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는데요. 이 병은 사람에게도 전염될 수 있는 병입니다. 특히 감염견을 돌보는 보호자나 수의사, 구조활동가들은 혈액이나 체액에 노출될 경우 인체 브루셀라증에 걸릴 위험이 있습니다. 초기에는 미열, 근육통, 피로감 등 감기와 비슷한 증상이지만 치료가 늦어지면 간, 비장비대, 관절염, 불임, 심장 내막염 등으로 악화될 수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브루셀라병을 세계 7대 인수공통 감염병 중 하나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방역당국은 감염견 격리시설과 소독을 진행 중이며 일부 보호자와 구조활동가들도 검사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선으로 구조활동을 하더라도 안전장치 없이 접근하면 사람에게까지 전염될 수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불법 번식장은 여전히 우리 주변에 존재하는데요. 가정견 분양, 혈통보장이라는 이름 아래 수많은 생명이 반복적인 교배와 출산에 이용되고 있습니다. 아픈 개들은 치료 대신 버려지고 건강한 개체는 다시 교배에 투입됩니다. 이 비정상적인 순환 속에서 생명은 존재가 아닌 도구로 취급되는데요. 이번 사태는 단순한 감염이 아니라 생명을 상품으로 만들어버린 산업구조의 그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문제의 중심에는 소비의 선택이 있습니다. 강아지를 사고 품종을 고르고 외모를 기준으로 선택하는 그 순간 그 뒤에는 또 누군가의 고통이 존재합니다. 이번 브루셀라병 사태는 우리 사회가 다시 한번 생명에 대한 책임을 돌아보게 한 계기인데요. 생명을 사고 파는 구조를 멈추고 입양과 보호 그리고 책임 있는 반려문화를 확산시킬 때 아픈 불법 번식장의 역사는 비로소 멈출 수 있습니다. 네, 오늘 패션 유리창 너머의 강아지들을 바라본다면 그 눈빛 뒤에 어떤 길을 걸어왔을지 한 번쯤은 떠올려주는 게 좋겠습니다. 네, 생명은 소비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지켜야 할 약속입니다. 지금까지 모이슈였습니다. 네, 강아지 불법 번식장과 관련한 내용 잘 전해주셨는데요. 사실 불법 번식장도 이렇게 문제인데 열악한 환경에서 질병에 노출되는 게 문제였거든요. 이 브루셀라병의 경우에는 강아지를 넘어서 사람한테도 전해질 수 있다고 하니까 우리 사회에서 더 관심을 가져야 하는 그런 이슈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이어서 뉴스 브리핑 시간 한번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유상화, 전승현 아나운서와 함께 오늘 시장에서 주목할 만한 뉴스들 함께 만나보려고 합니다. 먼저 유상화 아나운서, 어떤 뉴스를 가져오셨을까요? 네, 오늘 첫 번째 소식으로 군 관련한 인사 관련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국방부가 13일 인사를 관련한 소식을 발표했는데요. 중장 진급 및 보직 인사를 발표했습니다. 이번에 소장에서 중장으로 진급한 장성이 육군 14명,
해군 3명, 공군 3명 등 총 20명으로 적어도 최근 10년 내에서는 가장 많은 숫자입니다. 12.3 비상계엄 이후 술렁이는 군심을 다잡고 인적쇄신을 이루기 위해서 역대급 물갈이 인사를 단행한 겁니다. 앞서 지난 9월 1일 단행된 이재명 정부 군 수뇌부 인사에선 합참의장과 육해공군 참모총장, 한미연합군사령부 부사령관, 육군 지상작전사령관과 제2작전사령관 등 7명의 사성장군이 모두 교체된 바 있습니다. 다음 소식은 원전 관련한 소식입니다. 아까 트렌드픽에서도 전해드린 바가 있는데요. 고리 원전 2호기가 수명이 연장되게 됐습니다. 2033년까지 7년간 추가 연장이 된다는 소식인데요. 원자력 안전위원회가 13일 서울 중구 원안위 회의실에서 제224회 회의를 열고 고리 2호기의 수명을 10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제적 원안위원 중 6명 중 5명이 찬성해서 원안대로 의결됐습니다. 이 경우 설계 수명이 만료된 2023년이 기준이어서 실제로는 2033년까지 가동이 될 예정입니다. 고리 2호기는 1983년 4월 상업운전을 시작해 40년의 설계 수명이 만료된 2023년 4월 가동 정지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부산 기장군 고리 원자력본부에 있는 고리 2호기는 전 세계적으로 중대 원전 사고가 발생한 적이 없었던 1980년대에 설계된 노후 원전입니다. 미국 웨스팅하우스가 공급한 가압 경수로이며 용량 685메가와트 규모로 최근 신형 원전의 절반 수준입니다. 현재 국내에서 가동 건설 중인 원전 30개 중에서 설계 수명을 넘겨 수명을 연장해 가동한 원전으로는 고리 2호기가 3번째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영구 폐쇄되지 않은 원전 중에선 고리 2호기가 가장 오래됐습니다. 앞서 고리 1호기와 월성 1호기는 10년씩 수명을 연장해 운영한 뒤 각각 2017년, 2019년에 영구 정지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브리핑 전해드렸습니다. 네, 앞서 트렌드픽 시간에도 원전과 관련된 내용 전해주셨는데요. 뉴스로도 함께 만나봤습니다. 또 국방부 관련된 뉴스도 함께 전해주셨는데 이번 인사 발표가 지난 계엄 이후 혼란스러웠던 군심을 추스르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보겠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전승현 아나운서가 준비한 뉴스도 함께 만나보려고 하는데요. 어떤 뉴스일까요? 네, 저는 오늘 핫한 이슈 스테이블 코인 가져왔는데요. 최근 국내 금융권에서 디지털 자산 스테이블 코인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법정 화폐와 가치가 연동되는 디지털 화폐로 가격 변동이 큰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과 달리 안정적인 가치가 특징입니다.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결제와 송금, 디파이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 가능성이 커지면서 국내 주요 금융지주들이 잇따라 참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나금융, 신한금융 등 대형 금융그룹은 최근 IT 기업과 손을 잡고 스테이블 코인 발행 방안을 모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금융사들은 이 디지털 자산을 국내외 송금, 간편 결제, 디지털 금융 서비스 강화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한편 금융당국은 스테이블 코인 관련 제도 정비와 감독 체계 마련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투명한 회계 감사, 예치금 관리 등 제도적 장치 없이 스테이블 코인을 운영하면 금융 불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결국 금융사들의 혁신과 제도적 안정성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는 것이 핵심이 될 전망입니다. 이번 움직임은 단순히 기술 경쟁에 그치는 게 아니라 앞으로 금융당국과 업계가 어떻게 제도와 서비스를 조화시킬지 주목됩니다. 네, 다음 뉴스입니다. 국내에서 다시 한번 정년 연장 논의가 화두되고 있습니다. 노동계는 고령화가 가속화되고 노동인구 감소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법정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상향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이달 초 공동성명을 통해 정년 연장은 단순히 연령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고용 안정과 사회 안정망 강화의 핵심이라며 국회에 정년 연장 법안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2016년부터 기업의 법정 정년이 60세로 시행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고령화 속도와 연금 수급 문제, 고용 불균형 문제 등이 맞물리면서 다시 상향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기업과 청년층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는데요. 기업은 인건비 상승과 조직 병직화 가능성을, 청년층은 고용기회 감소와 경쟁 심화율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년 연장은 단순한 노동 정책이 아니라 사회 전반의 경제 복지 구조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기업에서는 다트랙형 정년제를 검토하고 있는데요. 이는 연령에 따라 임금을 고정하지 않고 직무와 경력에 따라 역할을 배분하는 방식으로 청년과 고령자 간 고용 상생 모델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정년 연장 논의가 단순히 노동계 요구에 그치지 않고 기업, 정부, 청년층이 모두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 과정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네, 이렇게 스테이블 코인부터 정년 연장까지 지금까지 뉴스 브리핑 전해드렸습니다. 네, 관련된 내용 잘 전해주셨습니다. 특히나 스테이블 코인의 경우 올해 내내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글로벌적으로도 움직임이 활발한 만큼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반응할지 계속해서 주목해 봐야겠습니다. 이렇게 오늘장 경제면에서 이슈가 되었던 다양한 내용들 함께 살펴봤습니다. 아울러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의 상승 또는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정하영 전 김포시장에 대한 개발 비리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14일 타운앤컨츄리는 김포시청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감정사지구의 개발 과정이 중대한 권력남용으로 변질됐다며 정하영 전 김포시장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회사는 오랜 기간 추진해온 민간개발이 공영개발을 명분으로 뒤바뀌었다고 주장했는데요. 그 과정 전반이 부당했다고 강조하며 관련자들에 대한 구속을 강하게 촉구했습니다. 뇌물대장 정하영 전 김포시장 즉각 구속하라! 타운앤컨츄리는 감정동 일대 감정사지구의 개발을 2003년부터 진행해왔다고 밝혔는데요. 주민 제안을 통해 지구 단위 계획을 확정하고 건축심의 절차까지 통과하면서 사업은 본격적인 추진 단계에 올라섰습니다. 회사는 교통 영향평가와 경관 건축 심의를 통과하며 인허가 준비를 마쳤고 그동안 투입된 자금은 450억 원에 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정하영 전 시장 취임 이후 김포시 행정이 기존 민간개발 방식을 철회하고 GK개발과 김포도시관리공사가 참여하는 공영 방식으로 전환되면서 사업의 흐름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기자회견에서 회사는 2019년 한 해 동안 지구 단위 계획 변경안을 5차례 제출했으나 김포시가 동의율 미달과 서류 미비 등을 이유로 이를 모두 반려했다고 밝혔습니다. 계속된 반려 결정에 이어 시는 결국 중복 사업이라는 사유로 주민 제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결론을 통보했습니다. 타운앤컨츄리는 이러한 과정이 정상적인 민간 사업을 배제하기 위한 의도적 조치였다고 규정하며 사업권 박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정하영 전 시장은 도시개발업체 대표로부터 62억 원을 받은 혐의와 직권남용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상태라며 전 김포시장 정하영은 62억 원의 뇌물을 수수하고도 불구속인데 사법의 정의는 어디로 가고 있냐라고 말하며 강한 문제의식을 드러냈습니다. 또 450억 원이나 투자한 민간개발 사업이 뇌물 비리로 하루아침에 날아가면서 모든 것을 잃었다며 정하영 전 시장을 구속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정하영 전 김포시장 즉각 구속하라! 타운앤컨츄리는 이러한 사안을 단순한 사업 절차의 차단이 아닌 권력형 비리로 규정하며 책임자의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전 직원과 토지주들은 20년 동안 주민과 인허가 절차를 다 밟아온 개발 사업이 공영개발이라는 명목으로 짓밟혔다며 정하영 전 시장과 특정 개발업체가 뇌물로 유착해 민간 사업권을 강탈당했다고 호소했습니다. 또한 타운앤컨츄리는 현재 정하영 전 시장을 비롯한 관련 공무원과 개발업체 대표 등 8명은 모두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정 전 시장과 김포시 그리고 김포도시관리공사를 상대로 1,00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부자가 되고 싶은 아나운서들이 모여 주식 이야기, 경제 이야기 나눠보는 돈의 맛 시간입니다. 먼저 노무아 아나운서와 함께 오늘의 마감 시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무아 아나운서 전해주시죠. 네, 11월 14일 국내 증시 마감 시황 전해드립니다. 인공지능 거품 우려와 금리 동결 전망에 뉴욕 지수 3대 지수가 급락하면서 우리 증시도 직격탄을 맞았는데요. 외국인이 하루 만에 2조 원 넘게 팔아치우면서 오늘 코스피는 3%가 넘게 내렸습니다. 자세한 상황 지수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전거래일 대비 159.06포인트 내린 4011.57포인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오늘 코스피 장 초반부터 하락 마감을 해서 시작을 했는데요. 계속해서 마감세를 이어가다가 전반적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마무리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전거래일 대비 3.81% 밀린 4011단대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수급 살펴보시면요. 이날 개인은 홀로 3조 2천억 원어치를 사들였지만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도의 영향을 막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지수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코스닥 역시 하락 마감을 했는데요. 전거래일 대비 20포인트가량 밀린 897.90포인트 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900선을 붕괴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날 코스닥 역시 장 초반 하락 출발에 전자 낙폭을 키워나갔습니다. 결과적으로 전거래일 대비 2.23% 정도 내린 수치에서 거래 종료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수급 살펴보시면요. 역시 개인은 홀로 3,822억 원어치를 사들였습니다. 그러나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3,236억 그리고 기관이 299억을 팔아치우면서 오늘 코스닥은 하락장으로 마감했습니다. 이렇게 지수의 흐름 살펴봤는데요. 다음으로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방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 전반적으로 파란불 켜내는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각각 5,600원 내린 97,200원, 그리고 52,000원 내린 56만 원에서 거래를 마치면서 10만전자와 60만닉스라는 타이틀을 모두 내주는 형태가 있었는데요. 그 밖에 다른 종목들 모두 하락 마감했지만 HD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3.17% 오르면서 58만 6천 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파란불 켜진 가운데 일부 바이오주들의 상승이 눈에 띄었는데요. 알테오젠의 경우에는 0.91% 상승, ABL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6.54%라는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전반적으로 상승세가 이어졌지만 펩트론과 HLB는 하락 마감했습니다. 네, 이렇게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상황까지 살펴봤는데요. 오늘 우리 미국 증시 하락의 영향을 받으면서 양대 시장 모두 하락 마감했습니다. 잠시 숨고르기 장세에 들어갔다는 분석도 있으니까요. 전반적인 지수 흐름 살피시면서 투자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마감 시황이었습니다. 네, 오늘 국내 증시 잘 정리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장 좋은 모습을 보인 종목들도 있었습니다. 먼저 전승현 아나운서가 가져온 특징주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어떤 종목 가져오셨을까요? 네, 저는 오늘 한라 IMS를 준비했는데요. 한라 IMS가 한미 양국의 조선협력 강화 발표 이후 시장에서 크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최근 확정 공개된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의 미국 상선뿐만 아니라 미 해군 함정의 한국 건조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 검토 내용까지 포함되면서 국내 조선업계뿐만 아니라 기자재 공급망 전반에 대한 관심이 다시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국내 조선 3사에 모두 납품하고 있는 한라 IMS의 기술 경쟁력에도 시선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네, 이에 한라 IMS는 BWTS와 탱크 레벨 계측기를 자체 기술로 생산해 공급하고 있는데요. BWTS는 IMO 규정에 따라 2024년 9월 이후 국제 항로를 다니는 선박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장비여서 신조선뿐만 아니라 기존 선박의 교체 수요까지 수년간 꾸준히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회사가 최근 개발을 완료한 필터리스 BWTS는 기존 필터 방식에서 발생하던 막힘 문제와 세정 부담을 크게 줄인 것이 특징으로 신조와 개조 시장에서 모두 경쟁력이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광양도크에서 연간 약 100억 원 규모로 운영 중인 MRO 사업을 기반으로 향후 영동 조선소 인수까지 검토하며 정비 개조 분야까지 사업 영역을 넓혀가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럼 오늘 한라 IMS 흐름 한번 보겠는데요.
오늘 3% 넘게 상승해 17,200선에 장 마감한 모습 볼 수 있습니다. 앞선 기대감이 주가에도 반영되면서 코스닥 시장에서 한라 IMS 주가는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유상화 아나운서가 다음 특징주 소개해 주신다고요. 네, 다음 특징주는 시어스 테크놀로지 같이 보시겠습니다. 코스닥 상장사인 시어스 테크놀로지가 오늘 개장 직후부터 쭉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상한가로 마감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오늘 올해 3분기 매출과 영업이익에서 분기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매수세가 몰린 겁니다. 시어스 테크놀로지는 이 기간 매출액 157억 원으로 전년 대비 1,502%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67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흑자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지난 2분기 15억 원의 영업이익을 낸 이후에 성장세를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증권사의 투자 의견도 긍정적으로 이어졌는데요. 유진투자증권은 시어스 테크놀로지의 투자 의견을 매수로 제시하고 목표 주가는 18만 원으로 새로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권혜순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국내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이 본격적인 성장 초입 단계에 진입한 시점에서 확고한 선도 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면서 올해 흑자 전환을 기점으로 매출 확대와 수익성 개선이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내년 미국 및 중동 시장 진출을 목표로 미국 식품의약품 승인 절차를 진행 중이어서 2차 성장 동력이 기대된다는 전망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차트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근 일주일 사이 계속해서 상승하는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주가도 장 초반 이후 계속해서 상승하면서 상한가로 마감한 모습입니다. 오늘 시가는 10만 3,600원으로 출발해 30% 상승하면서 13만 원의 상한가로 마감했습니다. 네, 시어스 테크놀로지 소식도 상한가와 함께 전해주셨습니다. 이 시어스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상급 종합병원의 싱크 도입이 본격화되면서 2차 의료기관을 넘어 대형 병원 중심으로의 확산세가 빨라지고 또 전국 스마트 병동 구축 파트너로 입지를 강화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으니까요. 이 점도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마지막 특징주 알아볼 텐데요. 제가 준비했습니다. 오늘 좋은 흐름을 보인 섹터들도 있었지만 분명히 약한 섹터도 있었는데요. 바로 2차 전지주였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에서 테슬라의 중국 판매량이 급감하면서 테슬라의 주가가 급락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이런 급락세에 우리 2차 전지주들 고스란히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인사들의 매파적 발언이 이어지면서 금리 인하 기대가 크게 꺾인 영향도 받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최근 연준 위원들은 기준금리 인하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면서 당분간 고금리 기조가 유지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약화되면서 성장주 중심의 기술주와 2차 전지주에 대한 매도세가 거세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전문가들은 테슬라 주가가 급락한 것이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국내 2차 전지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개별 기업의 실적과 기술 경쟁력이 주가 흐름을 좌우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글로벌 전기차 시장의 성장세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2차 전지 산업의 구조적인 성장 가능성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평가도 함께 나오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도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대표적인 2차 전지주죠. LG 에너지 솔루션 4.44% 하락했고요. 삼성 SDI는 5% 넘게, 포스코 퓨처엠도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코스닥에서는 에코프로 BM, 에코프로도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특징주들 함께 만나봤는데요. 저희가 전해드리는 소식들 참고하시면서 투자 포트폴리오 구성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이번 시간에는 전승현 아나운서가 기업에 대해서 소개하는 시간 준비해 봤는데요. 오늘은 어떤 기업에 관한 내용일까요? 네, 오늘 기업사전에서는 우리 일상과 일터의 디지털 변화를 이끄는 기업 카카오 엔터프라이즈를 소개합니다. 네, 카카오 엔터프라이즈는 2019년 12월 설립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전문 플랫폼 기업으로 클라우드, AI, 데이터 분석 기술을 기반으로 기업과 조직의 업무 환경을 재정의하고 있습니다. 네, 사람과 기술, 서비스가 연결되어 더 나은 가치를 만든다는 비전을 중심으로 성장해 왔는데요. 주요 서비스로는 AI 엔진, 카카오 아이를 기반으로 한 음성, 텍스트 인식, 이미지 영상 분석, 추천 시스템 등이 있으며 클라우드 기반 업무 플랫폼 카카오워크, 라이브 커뮤니케이션 카카오 아이 커넥트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단순한 IT 서비스 제공을 넘어 조직 내부의 데이터와 업무 흐름을 통합하는 디지털 업무 혁신의 지원자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사업 영역을 보시면 먼저 업무 혁신 부문에서는 기존 레거시 시스템을 클라우드 환경으로 전환하고 각종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왔습니다. 또한 생활과 일상의 연결 측면에서도 활발히 움직이고 있는데요. 예컨대 기업 서비스뿐만 아니라 모바일 메신저 기반 플랫폼에서 축적한 기술을 바탕으로 다양한 산업에서 AI, 데이터 기반 혁신을 추진 중입니다. 최근 카카오 엔터프라이즈가 맞닥뜨린 주요 과제 중 하나는 글로벌 확장 및 수익 모델의 다변화입니다. 디지털 전환 수요가 급증하고 있지만 경쟁 또한 치열해지고 있고 기술 개발, 인프라 투자 비용도 큰 반면 즉각적인 수익이 나기까지 시간이 걸리는 구조인데요. 또 하나 주목할 점은 지속 가능한 기술 경영과 데이터 윤리입니다. 많은 기업이 AI 데이터를 활용하면서 프라이버시, 윤리, 보안 문제도 동시에 제기되고 있는데요. 카카오 엔터프라이즈는 클라우드 보안 인프라 강화, 기업 고객 대상 데이터 보호 체계 구축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카카오 엔터프라이즈는 앞으로 일과 삶을 연결하는 지능형 플랫폼 기업이라는 본질을 유지하면서 기술로 조직과 개인의 경계를 허물고 스마트 워크와 라이프가 공존하는 환경을 만들어갈 계획입니다. 변화하는 기업, 조직 환경 속에서도 사람과 기술이 가장 자연스럽게 만나는 곳을 지향하는 기업, 카카오 엔터프라이즈였습니다. 네, 우리 삶과 절대 떨어질 수 없는 기업 카카오죠. 카카오의 자회사인 카카오 엔터프라이즈에 대한 이야기 잘 들어봤습니다. 오늘 방송의 마지막 시간이 다가왔는데요. 투자 리포트 시간입니다. 이 증권사에서 발간하는 리포트들 보면 참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사실 어렵고 길다 보니까 접근하기 쉽지 않거든요. 오늘은 유상화 아나운서가 핵심 내용만 쏙쏙 뽑아서 알기 쉽게 전해준다고 합니다. 오늘은 어떤 리포트 가져오셨을까요? 네, 오늘 제가 가져온 리포트는 최근 시장에서 뜨겁게 달군 종목이죠. 바로 ABL 바이오입니다. 최근 ABL 바이오가 미국의 글로벌 제약사 일라이릴리와 약 4조 원 규모의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을 하면서 상한가로 직행한 바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바이오 업계에서는 K-바이오 플랫폼이 드디어 글로벌 무대 중심으로 올라섰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을 정도로 ABL 바이오의 이번 성과가 크게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 여파로 ABL 바이오의 주가는 상한가로 직행을 하면서 시가총액이 하루 만에 1조 6천억 원 이상 늘어나기도 했습니다. 이번 계약은 단순히 한 기업의 호재를 넘어서 국내 바이오 산업 전반에 자신감을 회복시키는 계기가 됐다.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계약의 핵심은 바로 그래파디피라는 핵심인데요. 뇌질환 치료 플랫폼입니다. 뇌혈관 장벽을 통과할 수 있도록 설계된 기술인데요. 우리 몸의 약물은 대부분 이 장벽을 넘지 못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ABL 바이오의 그래파디비는 인슐린 유사 성장인자 수용체를 활용해서 약물이 뇌 속으로 효과적으로 전달되도록 돕는 플랫폼입니다. 이번 계약을 통해 일라이릴리는 그래파디비 플랫폼을 기반으로 복수의 뇌질환 타깃 후보 물질을 독점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했습니다. 다시 말해 ABL 바이오의 기술이 릴리의 차세대 신약 개발 핵심 축으로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ABL 바이오의 그래파디비는 이미 올해 4월 영국의 GSK와도 4조 원대 계약을 맺은 바 있습니다. 이번 릴리와의 계약은 그로부터 불과 6개월 만에 체결된 두 번째 계약으로 플랫폼의 확장성과 신뢰도를 입증한 사례로 평가됩니다. 즉 GSK와 릴리, 세계적인 제약사 두 곳이 연달아 같은 플랫폼을 선택했다는 것은 이 기술이 단순히 좋은 아이디어 수준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글로벌 스탠다드로 인정받았다는 상징적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ABL 바이오는 여기에 더해서 미국 아이오니스와 함께 근육 조직 내 약물 전달 가능성 연구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연구가 공식 발표되면 그래파디비는 퇴행성 뇌질환을 넘어서 비만, 근육질환 등 다양한 질환 영역으로 확장될 잠재력을 보여줄 것으로도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 계약 규모는 최대 3조 8천억 원, 그중 계약금만 약 585억 원, 한화로 약 4천만 달러에 이릅니다. ABL 바이오는 이미 올해 상반기 기술 이전 수익이 1,000억 원을 넘었는데요. 이번 계약이 반영되면 연간 기술 이전 수익이
1,300억 원 이상으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이로써 회사는 흑자 전환 가능성도 한층 높아졌습니다. 단순히 연구 중심 바이오 기업이 아니라 이제는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갖춘 플랫폼 기업으로 변모하고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시장에선 ABL 바이오가 플랫폼 수출만으로도 연간 실적을 안정적으로 견인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ABL 바이오가 주목받는 이유는 단순히 계약 규모 때문만은 아닙니다. 이번 릴리 계약으로 회사의 플랫폼이 알츠하이머와 같은 뇌질환 치료 전략 중심으로 자리 잡았다는 점이 결정적입니다. 릴리는 이미 알츠하이머 치료제 키순라를 상용화한 기업인데요. 이 약물은 효과가 빠른 대신에 부작용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만약 여기에 ABL 바이오 BBB 투과 기술이 접목된다면 약물의 효과와 안정성을 동시에 개선하고 심지어는 특히 연장까지 가능한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이처럼 플랫폼의 활용성이 입증되면서 국내외 증권사들은 ABL 바이오의 목표 주가를 일제히 상향 조정했습니다. 특히 키움증권은 목표가를 18만 원으로 상향했고요. 업종 내 탑픽, 즉 최선호주로 뽑기도 했습니다. 이번 계약은 단순히 한 기업의 성공에 그치지 않습니다. IBK 투자증권은 이번 계약을 두고 국내 바이오 섹터 전반의 상승 신호탄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올해 국내 제약 바이오 업계의 기술 수출 규모는 17조 원을 넘어서며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그중 약 70%가 플랫폼 기술 계약이라는 점이 의미가 있는데요. 이제 시장은 단순히 신약 후보 물질보다는 기술 플랫폼 자체의 가치에 주목하기 시작한 겁니다. ABL 바이오가 대표적인 플랫폼 기업으로 자리 잡으면서 동반 강세를 보이는 관련 종목들도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향후 ABL 바이오의 기술이 다른 글로벌 제약사와 추가 계약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주가 상승 요인뿐 아니라 국내 바이오 생태계의 글로벌 진입을 가속화할 핵심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리하자면 ABL 바이오는 이번 릴리와의 계약으로 글로벌 바이오 시장에서 플랫폼 기술력을 입증받았습니다. GSK에 이어서 릴리까지 두 개의 세계적인 제약사가 연이어 손을 잡았다는 건 이제 K바이오가 단순한 기술 후발주가 아니라 혁신의 중심으로 올라섰다는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국내 바이오 업계가 한동안 침체를 겪었지만 이번 계약을 기점으로 다시 한번 플랫폼 중심의 성장 국면이 열리고 있습니다. 바이오 산업의 미래는 누가 더 좋은 플랫폼을 보유하가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 중심에 서 있는 기업 ABL 바이오, 앞으로의 행보를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투자 리포트 전해드렸습니다. 네, ABL 바이오와 관련한 리포트 잘 알아봤습니다. 아울러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 가치의 상승 또는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오늘 금요일 방송 벌써 마칠 시간이 다가왔는데요. 그럼 오늘 시장 한 줄로 요약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상화 아나운서,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나요? 네, 저는 오늘 장을 돌고 돌아라고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제 반도체에 대한 수급이 어느 정도 순환매 장세로 이어지고 있는 흐름인데요. 그래서 돌고 돌아라고 한마디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돌고 돌아 한마디로 정리 너무 잘해 주셨습니다. 그럼 우리 전승현 아나운서는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저는 오늘 코스피가 미국 증시 급락 여파로 약세를 보였는데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다음 주에는 회복 흐름 기대해보자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네, 실망하지 말고 회복 흐름 기대해보자. 너무 좋습니다. 네, 저는 이렇게 정리해보고 싶은데요. 강풍에도 무풍지대는 있다. 이렇게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미국에서 강풍이 불어오면서 우리 시장이 흔들리는 모습이었는데요. 그렇지만 우리 조선주, 바이오처럼 강한 흐름을 보이는 종목들도 있으니까요. 우리 무풍지대를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금요일 방송 오늘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